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은 어느 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우리 어릴 때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지명 이름이고요. 매우 비옥한 땅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실 문명이 발생하려면 비옥한 땅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비옥한 땅과 거기서 수확을 도울 수 있는 아주 풍부한 수자원이 필수겠죠. 그러니까 비옥한 땅과 풍부한 수자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지역이 문명의 발상지기도 했지만 인구가 많아지면서 또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많은 타부족들이 침공에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비옥한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야 말 거야.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결국 그 지역 분쟁을 못 이겨서 일종의 피난길에 나선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살던 민족으로는 뭐 수메르 민족이 있었고요. 또 히타이트 민족이 있었고요. 특히 히타이트 민족은 기원전 1800년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할 때입니다. 그때 그 왕국을 세운 인도 게르만 족속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 헷족속, 헷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아나톨리아 본토, 그러니까 터키는 아나톨리아 지역에 살다가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200년경쯤 바다 민족들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다 민족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알렉산더가 일으킨 그 헬라 제국 그거 전에 좀 고대 그리스의 어떤 원형 제국의 형태겠죠. 그때도 그리스 상당히 힘이 셌으니까요. 특별히 그때는 또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하는 크레타 문명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고대 시대에 매우 강력했던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그 민족들이 아마도 이 히타이트를 침공을 해서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경이면 뭐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할 그 시점쯤 되죠. 그렇게 망했다는 것이죠. 히타이트는요. 모세는 뭐 가나안 땅으로 인도당하면서 하나님께 의해서 인도당하면서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그 모세 시대보다 한 5, 600년 전이니까요. 물론 그때도 비옥했겠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처음엔 말씀드렸듯이 어딘지 모르고 갔던 것이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라 그랬지 구체적으로 지명은 언급하지 않았으니까요. 배경이 어찌되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그 당시에 이주한다는 것, 즉 본토 친척 아비 혈연과 지연을 모두 끊어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모험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그 지역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종교 또는 뭐 경제적 배경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릭 프롬은요, 존재냐 소유냐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요, 아브라함의 이런 결단을 어떤 존재형 인간의 모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를 막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함으로써 의미를 찾는 것. 그 존재의 근원은 바로 새롭게 만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신과 서로 교류하면서 야훼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존재형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 그 가능성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땅이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은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은 본래 사람 이름이죠. 여러분들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그 함이라는 아들 있지 않습니까? 함은 그 노아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봤다가 저주를 받게 되죠. 자기가 술 취해서 노아가 벗고 자다가 그걸 좀 받기로서니 그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은 들지만요. 그 함이 저주받아서 이제 노아로부터 이제 추방을 당하죠. 근데 그 함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 이집트도 있고 또 가나안도 있는 겁니다. 이집트는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본문엔 나오지만 함의 아들로서 그 이집트는 나오지 않고요. 성경에는 미츠라임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미츠라임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성경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집트 문명이 상당히 발전해 있을 때였습니다.
이집트 역사를 보면요, 아주 복잡합니다. 뭐 고왕국 시대, 뭐 중왕국 시대, 뭐 신왕국 시대 이렇게 복잡한데요. 뭐 우리가 뭐 중국의 역사 또 로마 제국의 역사 이런 것들 외우기도 힘드니까 사실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런 거 외우다 보면 그냥 지레 질려가지고 중도 포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주 발전했던 시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집트 왕국의 유명한 사람은 뭐 클레오파트라밖에 더 합니까? 뭐 람세스 2세도 있죠. 물론 모세가 그 출애굽할 당시에 그 당시 이집트의 실권자였던 람세스 2세도 있고요. 클레오파트라는 뭐 영화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근데 클레오파트라는요,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비교적 최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고왕국, 중왕국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 오시기 뭐 한 100여 년 전, 뭐 그때니까요, 한 50년 전 그때니까 그것만 해도 2000년이 훨씬 더 전 세월이지만 뭐 이 람세스 2세, 뭐 아브라함 시대 이런 거에 비교하면 상당히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구약을 기록한 사람들, 그건 대체적으로 기원전 한 900년경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요. 물론 그전에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이집트는 상당히 번창하고 부유한 국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미 이집트는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국가 권력이 세, 다른 민족들이 다 절절매 그 앞에 가진 게 많아.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 당시 이집트의 그런 부유하고 권력 있는 문화를 보면서 그것을 노아와 함과 연결시키면서 저주의 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우린 뭐 후대에 기록했다 이러면 굉장히 막 그냥 비성서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그런 신학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강대한 제국이 사실은 저주의 결과라고 한다는 것을 그들이 일찌감치 깨우쳤다고 하는 것이죠. 에릭 프롬도 바로 이런 점을 높이 사는 거죠. 지금 한국의 근본주의자들 또는 미국 내 근본주의자들, 미국은 축복받은 땅의 원형이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에도 그런데 그래서 그 축복받은 땅을 우리들만의 땅으로 가꾸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4년간 그들이 추앙했고 또 그가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이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대통령을 못할까봐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한 기원전 3000년 전 대략 잡아서 그때의 그 성서 기록자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강력한 제국인 이집트를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죠. 이집트 말고는 가나안은 뭡니까? 가나안도 역시 이제 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인데요. 가나안은 이집트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번성한 제국은 아니었죠. 거기에는 작은 부족들이 이렇게 서로 작은 영토 분쟁을 하면서 싸우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가나안은 어떤 회개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건 죽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뭐 스핑크스니 뭐 또 피라미드니 이런 거 봐서 알 수 있듯이. 산 사람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그들을 보존하려고 하고 했던 그 미이라 기술이 발전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어떤 죽음을 숭상하는 문화였고요. 생명과 삶을 숭상하는 그런 야훼 신앙과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왜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인 것은 그곳이 저주의 땅이었는데 그나마 그것은 이집트만큼 그렇게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하고 거듭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 코너의 제목이 인문적 상상력으로 읽는 창세기인 것처럼 뭐 신학적으로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그렇게 이집트와 가나안을 대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 에릭 프롬의 소유형, 존재형 이런 인간형 구별도 좋아하지만요. 저는
좀 불교의 용어를 빌려서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불교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구보리는 위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아래는 중생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보리는 어떤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보살 잘 아시죠? 사실은 그것이 여성이냐 남성이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오늘날 현대 대중불교에서는 보살하면 불교의 어떤 평신도 지도자 중에 여성 중에 뭐 보시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어떤 성적 차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용어입니다. 보살은 원어로는 보디사트바, 바디사트바라고 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거기서 바디, 그래서 깨달음이 바로 이 볼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깨달음, 진리를 추구하고 밑으로는 중생들과 함께한다.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란 말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도 그의 신실한 믿음, 위로는 깨달음을, 하나님을, 야훼를 믿는 그런 믿음과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맨 처음에 어딘지 몰랐지만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 그곳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때로는 양보하면서 뭐 이삭 시대에 가서 우물을 파면 지역 주민들이 와서 막 뺏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 양보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야훼 신앙을 정착시켜 나갔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밑으로는 대중들과 민중들과 뭐 인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아브라함이 실천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말씀드렸듯이 어딘지 모르고 갔지만 가다 보면 이 방향이 어디지 하다 보면 저 가나안이 있을 텐데 그때 뭐 지도고도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대충은 어느 쪽이 가나안 쪽이고 어느 쪽이 이집트 쪽이고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가다 보니까 가나안이었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중국 문화혁명 때 하방이라고 있었죠. 마오쩌둥이 인텔리들을 다 농촌으로 보내서 재교육을 받게 했던 거죠. 그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그 문화혁명 때 사진 자료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막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쯤 된 어린아이들이 막 나이 많은 사람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와서 끌고 다니고 그들에게 막 그냥 욕설을 퍼붓고 그런 자료 화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혁명을 하기 위해서 뭐 그랬다라고는 하지만 또 많은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를 문화혁명으로 말미암아 중국 역사가 몇백 년 더 후퇴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방이라는 것이 마오쩌둥의 하방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인텔리들이 대중들과 교화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대중들의 삶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다 그냥 저 시골로 가서 농촌에 가서 농부들에게 재교육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하방의 밑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이 시제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짧은 소설인데요.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중국 소녀.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중국 소녀.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었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책 좀 잘 반납하시죠. 이 책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이 작가, 그러니까 다이시지에도 그 자기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방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즉, 그 부모가 인텔리였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시골 가서 농촌에 살면서 경험한 일들을 100% 자전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 소설에서는 19살 소년들, 아버지가 치과 의사인 아버지를 둔 그 아들이 이제 영문도 모르고, 뭐 아버지가 인텔리자 이 젊은 친구들은 인텔리도 되기 전인데도 같이 하방해서 고생하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뭐 지금은 중국의 그 시진핑도 중학교 때인가요? 그 하방된 어떤 집안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설은요, 문화혁명이 물론 잘못된 역사이긴 하지만 그 소설에서는 아주 그냥 그 시대 농민들에게 교육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거, 치과의사, 모욕적인 거죠. 솔직히 말해서. 치과의사가 무슨 의학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온 것과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 하방된 치과의사의 아들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그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소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소설은 뭐 대충 다 소개하진 않고 대충 소개하면 우연히 거기서 이제 프랑스 작가 발자크의 몇 개 작품을 발견합니다. 또 알렉산드 뒤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 그 책도 발견을 하고요. 그러니까 책 읽을 거리가 없잖아요. 인텔리들이 이제 시골로 쫓겨나는데 뭐 책 한 권이라도 갖고 가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견 이제 읽을 거리라고는 없는 그 상황에서 발자크의 소설들을 우연히 발견하고 누군가가 숨겨둔 거겠죠.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주냐면 그 이야기를 모르는 그 이제 그 지역의 농민의 딸인 그 바느질하는 소녀로부터 소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소녀와 함께 교제하고 뭐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작가 다이시제도 그 다이시제가 또 자기가 직접 감독을 해갖고요. 이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소녀가 영화화로도 돼 있습니다. 앞으로 뭐 우리가 교회를 다시 열면 한번 그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한국의 인터넷 서점에 보니까 한글 자막이 있는 그런 DVD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려고요. 저 혼자 먼저 보고 또 우리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시즈에도요, 문화혁명이 물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농민들과 그들의 삶 속에서 배울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뭐 정말 그 어린 학생들이 나이 많은 지도자들의 뭐 그냥 모욕적으로 대하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인민의 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을 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들이 정상적인 그런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식으로 그런 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모욕당하는 것들 우리가 문화혁명 이야기하면 한두 번쯤은 자료를 통해서 접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방은 잘못되었지만요, 우리 신영복 선생님도 이 하방연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밑으로 낮아지는 연대라고 하는 것이죠. 밑으로 낮아지는 연대. 우리 신영복 선생도 그래서 우리는 지식인들도 누가 뭐 중국처럼 마오쩌둥이 강제적으로 다들 끌어다가 하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하방을 해서 서로 그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농민들과 노동자들과 혹은 사회 저소득층들과 혹은 뭐 한국의 교육열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또 교육에 소외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외된 자들과 또 여러 형태의 소외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많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방 연대, 함께하는 연대라는 말을 신영복 선생님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법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밑으로는, 아래로는 뭐 이게 위아래라는 개념이 좀 그렇긴 하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러면 뭐 지식인들은 상층에 있는 것이고 뭐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은 다 뭐 하층에 있는 사람이냐, 이런 뭐 논쟁도 비난도 가능하겠지만요, 우리가 그런 아래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위로는, 그리고 뭐 옆으로 하죠. 옆으로 뭐 하방이라는 말이 아래 하자지만요, 옆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연대하는 그런 삶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그 한국 상황을 보면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트럼프를 뭐 정치인을 지지하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러나 열광적이고 또 음모론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백인 우월주의 형태로 나타나는 지지는 참 그것은 배격해야 될 일이지만요. 또 그분들 보면 그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한때는 산업이 발전했지만 지금은 다 녹슬어버리는 그런 지역처럼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이 많고요. 또 백인으로서 뭔가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아직 그들이 피부색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대접받을 수 있으면서도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상부볼이 위로는 하나님만 쳐다보지 말고 옆으로, 밑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화한다는 거죠. 변화한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방연대, 또 하와중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민주당 정부를 뭐 진보적인 정부라고는 할 수 없겠죠, 한국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추구하는 위의 개념들, 상위 이데올로기들은 분명히 보수적인 정권 또 그런 폭력적인 정권에서 추구하던 것과는 다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민주, 평화, 통일, 정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좀 정권이 예전에 비하면 위기는 아니죠. 아직도 뭐 30% 후반대, 40% 초반대까지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아직도 뭐 절대적인 위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언론이 좀 비판을 해대야 말이죠. 백신을 가져와도 문제, 안 가져와도 문제, 코로나 방역을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 그냥 비판을 해대니까 조금씩 흔들리는 기미는 보여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진정한 그 한국 사회, 우리가 떠나온 고국이지만 잘 되길 바란다면 우리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좀 쓴 말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쓴 말이 막시 지인 모 씨처럼 그렇게 막 아무런 독서를 내뱉는 것이 쓴 말은 아니죠. 우리가 쓴 말을 해야 된다면 좀 이 정권이 이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에서 하화중생, 하방연대가 좀 약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은요, 그리고 또 보수 언론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종이신문, 보수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 종이신문이라고 하는 그 매체의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지만요, 함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아젠다 설정을 잘합니다. 그들이 뭘로 이렇게 대화를, 의제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잘 아는 아주 매우 영리한 조직들입니다. 이들은 받든 거예요. 이 정권이 상구보리해. 그러니까 위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해. 탈핵, 즉 핵발전소 폐기하고, 우리나라는 뭐 핵폭탄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것들을 하려고 애는 써. 그리고 평화, 통일, 정의, 경제적인 평등 이런 것들을 애는 써. 근데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은 그거조차 없었거든요. 그들이 하는 거 오로지 돈. 그야말로 하위 개념이잖아요. 돈, 물질 이런 것들은. 근데 보니까 아주 미세한 작은 일들 중에서 그들이 대중과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약점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자녀 교육 문제, 표창장 문제라든가 또는 군대, 다 그냥 요새 그렇게 한대요. 제 세대가 경험했던 군대랑도 다른데요. 크게 보면 다르지도 않습니다. 제 세대 때는요, 그 폭력이 난무했지만 또 왜 한국에 폭력 쓰는 사람들이 괜히 멋있는 척하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싫은데요, 아주. 폭력이 나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멋있는 척 하려고 오히려 그런 건 있었어요. 정말 배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병으로 입대했는데 아프고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고, 그러면 또 이런 아주 악독한 그 고참들이 맨날 주워 패다가, 그냥 좀 거친 말 써도 죄송합니다, 맨날 두들겨 패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또 자기들이 나서서 도와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스마트폰으로 나 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휴가 좀 연장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사회예요. 이게 합법적으로 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주 하찮은 것들을 가지고 봐라, 얘들은 하화중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로 자꾸 이런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증폭시켜버리는 거죠. 저 정권은 위로는 아주 교양 있는 척하지만 밑으로는 아주 그냥 중생들과는 떨어진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적인 삶을 누리려고 해. 그런 것들을 언론이나 검찰이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잡아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월성 핵발전소 근처에서 정확한 이제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냉각수인가 뭔가가 그게 또 아주 유출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또 보수적인 핵학자들은 그것은 멸치 1g에서 나오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멸치 1g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작은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저 사람들은 대중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사람이야, 믿지마. 지금 언론이 하고 있는 작업이 그겁니다. 검찰이 하고 있는 작업이 그겁니다. 그런데 현 정권도 사실
보다 낮은 근로자의 문제, 보다 낮은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믿고 따라와줘 라고 아젠다만 제시를 했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에서는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들으면 너 뭐 사꾸라 아니냐, 왜 이쪽 저쪽 다 비판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나이 먹도록 한 번도 보수 정권이나 그런 우익 정권을 지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믿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진보 정권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독서를 뿜어낸 적도 없지만,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는 상구보리는 잘해왔지만 민주정권들이 하와 중생에선 약했다. 하방 연대에선 약했다. 하방에서는 약했다. 좀 더 낮은 자들을 향해서 많은 정책들을 베풀고, 국가가 우선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현 한국의 그 민주정부가,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참아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상두보리 하와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는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밑으로는 가나안 지역을 향해 가면서 그 저주받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야훼 신앙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곧 믿음의 조상,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하는 그 히브리인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어떻게 보면 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찌 보면 그들도 이방인인 거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건너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지금 그 나라 사람들도 자기들이 뭐 순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지 말고, 그들도 이방인이었고 그들도 이주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와 중생하는, 또 하방 연대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도 정말 그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지금이라도 인정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믿습니다 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그곳에 야훼 신앙을 토착화시켰던 것, 즉 소유의 문화가 아니라 존재의 문화를 토착화시켰던 것,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삶의 문화를 토착화시켰던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불교적 개념을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